우리 과네?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오라고 할 때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내년에 이제 우리가 큰일이 있는데 그때 화두가 뭘까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그런데 이분은 어쩐지 요청하면 오실 것 같은 믿음? 그 이상한 믿음. 그래서 만만해 보인 건 아니겠죠? 전화면 오겠지? 아니 전화도 안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메시지 틱 여보세요. 카톡으로. 저도 한마디 보태도 돼요? 홍사훈 기자 오늘 처음 봅니다. 7분 전에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저도 좋아합니다. 경제쇼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제7광구 대륙군 개발 옛날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산자위로 이제 옮겨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홍사훈 기자 그 대륙군 그 제7광구 관련된 걸 동영상으로 쭉 보고 이걸 내가 합곡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80년대 유행했던 정란이의 제7광구 이 노래가 있어요. 그걸 국감장에 제가 틀었습니다. 홍사훈 기자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주 좋아합니다. 결론은 주인공을 가운데 두고 서로 자화자찬을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네. 이제는 이제 정청래 네.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2명을 늘 주목해서 봤어요. 제가 2004년 이후로. 한 명은 유시민이에요. 한 명은 정청래예요. 이유가 뭐냐? 제가 아까 시민의 집단 지성이 제도화되고 그렇게 해서 참여 정치가 되고 깨어있는 시민이 어디선가 조직되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유시민과 정청래는 국회에 들어온 경로가 다른 정치인과 달라요. 둘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둘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둘은 예를 들면 대개는 그 총재가 있고 혹은 대표가 있고 카르텔이 있고 거기서 픽업을 하잖아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 두 분은 그런 경로가 아니에요. 이분은 열린민주당 그때 참 열린우리당 때 당당히 지역에서 경선에서 이겨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실래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까 관심 있게 봤고, 유시민도 똑같아요. 되게 우리의 젊은 피들이 DJ로부터 발탁됐거든요. 그런데 발탁이 아니에요. 이 두 분은 자체 발광. 근데 그 자체 발광을 너무 많이 그것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발광한다는 얘기 많이 해요. 자체 발광. 예. 그래서 유시민도 국민개혁정당 만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로가 둘이 달라서 제가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길에서 이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아까 얘기한 거에 플러스 요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토크 콘서트를 하면 정청래 최고를 초청하는 건 저한테 너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그 인연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 진단, 우리가 처한 상황은 대한민국 형상을 두고 끝나지 않는 겨울에 접어든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차디찬 겨울처럼 경제가 얼어붙고 소상공인들은 길바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계 경제는 빛의 어적이고 민생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런 대한민국 상황을 국회에서, 언론계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다 말하자면 복잡하고 긴데요. 정치의 영역, 그래서 특히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외교, 안보, 국방입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대통령의 결심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라면 경제에서 가장 큰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외 의존성이 어떤 나라보다도 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 분야의 경제 분야에 영향을 좋게 주기도 하고 나쁘게 주기도 하는데, 수치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5년차 경제 성적표를 제가 말씀드리면 무역 수지, 그게 흑자였어요. 208개 국가를 조사했더니 대한민국이 5등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6개월 후에 5등이 몇 등으로 떨어졌느냐? 200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적자예요. 북한이 몇 등이냐?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190등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 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출액, 무역액 이것이 6등, 7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우리가 수출하는 전체 수출 양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중국 본토가 25% 내외, 홍콩이 7% 내외, 33%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개를 팔면 중국권에서, 중화권에서 33개를 사줘요. 여기가 적자를 보는 거예요. 경제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각종 지표가. 이것이 경제 성장률도 어둡게 하고 소비도 위축시키고 식당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적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간접적인 영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나의 호주머니와 직접적인 시장의 바구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주장합니다. 산악회 회장을 잘못 뽑으면 산악회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온 국민이 고생한다.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좀 이따 최민희 의원 얘기하겠지만 책에도 많이 써 있던데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안 망가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체감 경기, 얇은 지갑 이것은 지금도 문제지만 내년, 내후년이 저는 더 걱정이 많이 되고 진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얘기가 조만간 많이 국민의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경제 문외한 정청래 생각이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5등이었는데 200등이 된 거는 여러분들 지금 몸소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애가 하나 있는 아버지인데 참 슬퍼요. 예. 자, 이번에는 경제 전문가. 아니 제가 사실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사실 경제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뭐 주제넘게 뭐 여기서 뭐 아까 정청래 의원님이 다 그런 부분 우리 경제 나쁜 거는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제가 취재할 때 저는 사람 말 아무도 안 믿거든요. 우리 아버지 말도 안 믿고 가족 말도 잘 안 믿습니다. 왜냐 거짓말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믿는 건 숫자밖에 없어서 취재할 때도 항상 숫자를 거의 거짓말하지 않는다. 숫자를 거짓말시키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속여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따라가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경제 지표 보면은 사실 모든 게 다 너무나 빨간색이라서 뭐 그건 제가 뭐 다시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하지 않고 제가 좀 여기서 오늘 뭘 말해야겠다. 왜냐면 저는 언론인이잖아요. 우리 언론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대선 직전에 김건희 그 당시에는 씨죠. 지금이야 여사지만은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위하고 경력 부풀리기로 해서 그때 저도 그때 한참 이제 도이치모터스 그 취재를 많이 따라다녔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야 오늘 저기서 한번 난리가 나겠구만. 내가 궁금했던 것도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거의 수십 명의 기자들이 앞에 국민의힘 이제 그 선대부부에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질문 안 했습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아니 왜 따라나가는데 어느 누구도 따라가면서 붙잡아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왜 안 물어보지? 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배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KBS에 있던 기자는 아니고 제가 KBS 후배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다른 언론사 후배한테 아니 왜 안 물어봤느냐 아무것도 그랬더니 사전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대본부장이었던가 하여튼 그 공보 담당이 김은혜 씨였는데 언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질의응답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구나. 아니 질문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럼 안 물어봤다는 거냐? 네가 도대체 기자냐? 모든 국민들이 다 거기서 텔레비를 보고 있을 때는 궁금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에 다 보고 있었을 텐데 거기 그럼 도대체 왜 가서 앉아 있었니? 집에서 그냥 편하게 노트북 치고 앉았지 왜 거기까지 가서 노트북을 치고 앉았느냐? 이게 현재 한국의 언론의 가장 심각성과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상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야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있지만 그것까지 다 말하기엔 너무 길고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고쳐 나가는데 한국 언론이 제대로 된 기레기가 아닌 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데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청자로 국민들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 보면 저기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초등학생도 저런 질문을 안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답변을 안 할 것 같아. 왜 죽였으면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누가 써줍니까? 기자들 질문이요? 예. 아니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그 검찰청사 앞에서 뭐 들어갈 때 그때는 기자들끼리 이제 대표 질문을 이제 서로 논의해서 이제 대표 마이크 잡이가 가서 물어보는 보는데 예. 일반적인 그냥 있을 때 누가 써주거나 그런 건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 스크린도 그걸 했잖아요. 매일 아침에 땅바닥에 기자들이 앉아있잖아. 질문하면 답변도 뭐 들을 만한 답변이 없어. 근데 굳이 뭐들어 저길 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왜 전화를 받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참 직업군 중에 가장 힘든 게 기자 직업이구나. 난 그런 생각도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국민은 그걸 알 권리가 있는 거고. 근데 상대방은 말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보시죠. 잠깐만. 늦게 오셨네요,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볼 땐 이 세 분은 자매나 똑같아요. 최민희, 김현, 노영이는 세 분이 자매예요. 예. 여기에 전현이까지 우리 넷이 세트로 다녀요. 네, 세트 요즘에 안 좋습니다. 제가. 우선 여러분께 그 뉴스공장에서 홍사운의 경제쇼를 하는데 김어준 총수가 뒤에 그 전광판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일정한 접속자 수가 안 되면 하나씩 전광판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찾아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가슴을 졸이면서 새로운데요? 방송 시청률 안 나오면 폐지되는 거가 똑같아. 뒤에 전광판에 70%뭐 이렇게 한다고 맨날 그러세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면 유익. 다 보시네. 제가 팬이라고. 그건 봅니다 제가. 뉴스공장의 경제쇼는 첫 회부터 봤어요. 사실 다 외웁니다. 제가 출연자도. 김어준 좀 혼내주세요. 그 전광판. 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 안유아 교수랑 티키타카 할 때 제가 걱정도 좀 했습니다. 저러다 정분 나면 어떡하지. 둘이 너무 티키타카를 해갖고. 근데 저는 요새 그 문제는 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혼자서 진짜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제가 뭔가를 확 던지고 누구를 탄핵해 라고 요구하는 그 동기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편을 가른 다음에 내 편은 무한대로 봐주고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은 정말 1년 6개월을 괴롭히고 그런데 언론이 최소한 박근혜 정부 언론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무슨 공포에 휩싸여 있는지 질문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기준을 용인하고 그리고 그 용인한 위에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 기준이
담장을 넘어서 민주당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까지 기준이 없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정말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청래 최고위원님을 계속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 그 담장을 넘어온 잘못된 기준, 네 편 내 편 갈라서 무조건 한쪽 내 편은 봐주고 저쪽 편은 막. 그래서 그 기준을 비교적 안 놓치고 계신 거예요. 비교적이 아니에요. 완전히 안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대표 옆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웃기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 어느 당의 대표를 2명이나 쫓아내고 자기 핵심을 안 치는 거를 혁신이라고 하는 언론은 전 세계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고대에도 담장을 넘어와서 흔들어요, 이쪽도 막. 그러면 언론이 그게 혁신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제가 그걸 KBS에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챙정을. 그만두셨어요. 예. 제가 뉴스 안 보다가 저희 어머니가 92세인데 KBS만 보세요. 근데 뉴스가 켜 있는데 혁신을 위한 몸부림이 정치권에서 막 이러는데요. 그게 딱 그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흔드는 분들을 띄워주고 야 이렇게 기준이 없어지다가 정말 다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통일운동가지만 저 대통령 보시기에는 사실 옛날 같으면 공자만 아닙니까? 그런 분이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들어가서 영부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법 시스템이 그 앞에 딱 멈추고 언론도 멈추잖아요.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나겠구나. 이 위기의식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네, 아무튼 지금 여러분은 위기의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의 봄 다 보셨나요? 네. 여러분은 740만 주에 껴있는 거예요. 저도 3일 전에 봤는데 저 서울의 봄 영화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우리 20대, 30대들이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는 기성세대분들이 현재의 시선은 바가 클 것 같습니다. 하나의 후속 세력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것 같다는 날선 비평도 있지 않은데요. 패널분들께서 느끼시는 군부 독재 시절은 어땠는지 지금의 우리 사회는 서울의 봄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시고 이제 또 카톡 보내시고 영화는 보셨죠? 예. 네, 저부터요? 예. 서울의 봄 현재 스파 관람객이 얼마인가 검색. 거의 한 800만 원 넘었을 것 같습니다. 799만. 그거 검색하신 거예요? 정치권에서 아마 서울의 봄은 제가 제일 먼저 본 것 같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그 주말에 가서 보고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서울의 봄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 뉴스가 되더군요. 어제 MBC 뉴스도 제가 말했던 자막이 계속 나오던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는 군복을 입고 쿠데타를 하고 독재를 했다면 지금의 정권은 합법의 탈을 쓴 검사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이다. 그때도 독재고 지금도 독재인데 사람들은 합법을 가장했기 때문에 또 합법을 가장했다는 말은 편법, 무슨 불법, 선택적 수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군합발로 총칼로 짓밟던 시대보다는 그래서 좀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깊은 공감을 우리 문성근 선배께서 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맞죠? 그런데 아까 최민희 의원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맥락과 좀 다른 얘기예요. 서울의 봄과. 저는 솔직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요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다라거나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있을 때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서 반사거울로 저를 봅니다. 혹시 최고위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찌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안 해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알고 있잖아요. 사족.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적어도 정치인들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봄을 보면서 그걸 잘 접하지 못했던 MZ세대들은 분노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것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분노에만 그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길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에 저도 어느덧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울의 봄을 보면서 같이 분노했지만 분노 그 이상의 분노에 대한 답을 이번 총선에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미쯤에 총선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저의 보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초기 예비하십니다. 자, 우리 홍상훈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서울의 봄은 아직 그 못 봤습니다. 그 정우성 씨 나오는 영화는 그 이상하게 뭔가 그 라이벌 의식 같은 게 느껴져갖고 안 보게 되더라고. 예. 근데 저 오늘 개인적으로 처음 뵀는데요. 제가 KBS를 98년부터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훤칠하신 걸 처음 봤어요, 진짜. 원래 KBS가 좀 그렇지 않거든. 이 학력 위주로 뽑아가지고. 그건 맞는데요. 예, 서울대는 어디죠? 정우성 씨하고 비교하는 건 좀 키는 같을 수 있어요. 키, 신장. 아니 정우성보다 빠지는 게 뭐가 있다고. 아니 근데 정우성 씨하고 동급인 거 맞아요. 그분도 눈이 2개고 홍성 기자도 눈이 2개. 아니 치아도 공통점은 서른 있죠. 2개 맞죠? 네. 키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아니 정우성 씨가 저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 빠지네. 굳이 키 높이 구두 신고 다니세요. 아니 그런데 제가 사실 전두환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연이 아니고 제가 기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된 게 제가 2013년도에 시사교육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전두환 둘째 아들 전재용이 오산 땅을 갖다가 그 이순자 동생인 이창석하고 둘이 세금 안 내고 호로록 하려다가 그걸 저희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그 특별법 만들어서 환수 법안 만들고 그런 게 사실 저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일조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프롤로그를 지금도 제가 보면은 지금도 참 그 다시 한번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는데 그 프롤로그에서 그때가 연희동에서 그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때는 나올 거다. 그래서 연희동 그 투표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나오면서 첫 마디는 제가 오늘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선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도 뭐 무슨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남은 추진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그 경호원들 그러니까 제가 또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원들 2사람 정도는 제가 한 손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한 손으로요. 그때 이제 이순자 씨가 못 참고 전두환은 그냥 내려갔는데 이순자 씨가 못 참고 그 성질 대단하더라고요. 팩 돌아주면서 낼 거 다 냈다.
그래서 아니 아들내미랑 일가 친척들이 돈이 많던데 땅도 많고 오산이랑 연천에도 있고 그랬더니 연자제 아니다. 우리 각하는 낼 거 다 냈다. 그게 이제 그 아주 기념비적인 프롤로그를 만들어줘서 지금도 제가 보면서 아주 내가 저런 때도 있었구나 하고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철육탄 냄새 휘날리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때 군부 독재를 우리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군부 독재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끝까지 말했던 정의로운 몇몇 언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그 언론들이 그래도 끝까지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암울하지만은 누군가는 끝까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어쨌든 뉴스공장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그쪽으로 갔다고 했을 때 우려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왜 글로 갔냐 하필이면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굉장히 편향적이지 않느냐, 정파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긴 한데 뭐 인정한다 그러는데 거기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아무도 말 못하는데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는 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함께 하신 여러분들 박수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세요. 칠 때 쳐야지. 지나간 다음에 치고. 근데 지금 이 영화 과정 이게 지금 전 국민이 보다 보니까 그런 이슈거리가 있어요. 전두환 전 재산 29만 원, 세계 엑스포 29표. 이 공통점은 무엇인가요라는 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 표를 까먹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도 80년에 서울역에 있었고 저도 서울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도 서울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바쁘니까 우리 남친하고 같이 사는 남친하고 뭘 할 게 없어서 우리가 영화를 좀 보러 가자 그랬더니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대표님도 못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그때 죽을 뻔했다는 기억 그거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 광화문 서울역 광화문 그리고 서울역에 나갈 때 우리 이제 죽는 거다. 우리가 청와대로 진격을 하는 거다. 그 각오를 하고 나가서 죽겠다고 나갔고 그런데 우리는 회군을 하고 광주에서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부채로 남아있어요. 저희 세대에게. 그때 우리가 진격했으면 저 남쪽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회군 결정한 건 정말 우리 모두가 역사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게 죗값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화문에 있다가 페퍼포구 터지고 막 도망쳤는데 그때 거기 엘칸토, 크라운 제가 뭐 쭉 있었거든요. 거기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정경이 와서 제 머리 그 쇠파이프로 제 머리를 치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그 순간에 정경과 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이 애절했겠죠. 그러니까 그 정경이 눈빛이 확 흔들리더니 이렇게 저를 내려치려다 갑자기 그 유리를 확 내려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계속 있으니까 사실 저도 보러 가는 게 좀 두려웠는데 제 남친이랑 같이 가면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남친이 계속 거부하면 제가 가드릴게요. 두 번 보시게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대선 기간에 계속 방송 토론 나가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군부 독재는 국민이 누가 봐도 저거는 잘못됐어. 이걸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반면 검사 독재 체제가 되면 법 기술을 활용해서 교묘하게 탄압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본질을 아시게 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건 더 복잡하고 무섭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저강도 공포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건 모두가. 그러니까 보기에 막 씩씩하게 패널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한 번씩 자기 머릿속에서 뭔가를 걸르는 걸 느껴요. 이렇게 내놓고 사시는 분은 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정청래 최고도 마음속에 이상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무서워요. 가정일은 집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제가 방송통신심의 관련해서 기사 쓰는 젊은 기자, 미디어 기자 한 명과 그다음에 진보 매체 경향신문 기자 한 명의 기사를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젊은 기자, 아주 젊은 여기자들이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취재해서 쓰더라고. 그런데 처음에 그 글을 쓰게 될 때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취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벽을 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저강도 공포를 넘어서는 방법은 뭐냐? 그런 기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쯤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같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용기를 내서 말하면, 이게 저희가 우리 언니 오빠들이 맨날 제가 시위하러 다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럼 제가 그런 계란에 바위에 계란 흔적 남아. 그때 목사님, 이제 개혁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너는 미쳤어 그러시면서, 그런데 미친 놈이 10,000명쯤 되면 이 정권이 무너질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게 안 됐어요. 우리 세대는 숫자가 작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대협으로 가면서 진짜 숫자가 10,000명이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6월 항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교감이 됐어요. 제가 의경을 나왔는데 95년도부터 데모를 봐왔거든요. 98년 1월까지. 근데 연세대 사건도 있었고, 97년에는 뭐 노동화법, 그다음에 뭐 한양대 사건도 있으면서 뭐 현장에서 죽는 사람도 보고 제가 막 그 군생활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저는 항상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대학생들 체포를 해서 물어보면 니네가 한다고 세상이 바뀌니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아유 진짜 우리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님 오셨네요. 예. 예. 오늘 또 겨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벨벳 자켓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인연이 웃긴 게, 제가 전에 살 때는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지역구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최민희 의원님이랑 같이 하고 있네요. 남양주에서. 그리고 항상 오세요 또. 아 일찍 좀 오셔요. 분위기가 다 깨졌잖아요. 잘 흘러가고. 자, 많이 젊어지셨네요. 자, 어차피 토크 콘서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두 콘서트 주제, 그래도 희망. 세계 공감이 가는 분, 왜 이렇게 자꾸 물을 마시세요? 예, 6.25도 아니고 보릿고개를 겪는 분도 아니고 배고픔을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 오는 중간에 어디서 좀 일찍 출발해서 밥을 먹고 오려고 했는데 예.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고 왔어. 아, 뭐 지금.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햄버거라도 사다 놨을 텐데. 나는 오면 그래도 뭐 비스켓이라도 좀 있을 줄 알았더니 다 걸려요. 예. 매 눈이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 1,000원요? 아직 무일푼이어가지고, 예, 죄송해요. 자,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책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 민생의 위기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패널분들께서 이번 책에 대해 공감 가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도 2024년에 갖고 있는 본인의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부터. 지금 많이 쉬셨잖아요. 번역 좀 해주세요. 책 읽어보셨다면서요? 솔직히 좀 하나만 한 질문인데요. 책 읽으셨잖아요. 그럼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 예. 그리고 내년에 공감되는 계획이 있다면 게 어떤 게 있냐고. 있나요? 예. 책을 쭉 보면서 전화했어요. 여기 오자 하나 났다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53석 이렇게 썼더라고. 그 47석 아니냐고. 22페이지 그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읽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정치인들 있지만, 저도 정치인이지만, 이 책을 보면서, 최민희 의원이 직접 다 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민희의 어투, 말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최근 이슈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요즘 얘기, 이슈가 되는 얘기를 다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지런하게 그 시간 아껴가면서 이 책을 썼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요즘 이슈가 되는 모든 부분을 망라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거기다 다 써놨는데 다행인 것은 저하고 입장이 틀린 게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책 내용 중간중간에 이분이 총선을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 좋은 얘기 많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이상한 점이 뭐 이렇게 정치 얘기, 총선 얘기만 나오면 최민희 위원장님 저를 봐요. 저기 오늘 책에 대한 얘기만 좀 해주십시오. 책에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책에. 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최민희 의원한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아까 최민희 의원께서 2004년도에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거든요. 유시민 선배와 정청래의 공통점.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네. 그 얘기처럼 그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정치인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국회의장 지향형 정치인과 대통령 지향형 국회의원이 있다. 근데 정청래는 대통령 지향형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통령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건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국회의원끼리 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과 친한 국회의원의 유형에 속한다. 대중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하나 가르쳐 줬고 그 다음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진보의 과제와 개혁의 과제는 다른 거다.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보의 과제와 개혁의 과제는 다른 거다. 개혁은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 고치자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진보의 과제는 정체성, 미래 이런 것을 포함한 좀 철학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길고 장기적이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검찰개혁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개혁과제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정치개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잘못된 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개혁의 과제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보통 진보의 과제로 나오는 것이 낙태해야 되는 부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이제 진보의 과제인 거죠. 그런 부분을 저한테 그때 가르쳐 줘서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진보의 개혁과 개혁의 과제를 구분해서 보는 시각을 좀 갖게 됐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은 주로 원리 철학적인 그런 진보의 개혁 과제보다는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개혁의 과제 중심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그리고
길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하나의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그 속에 다 녹아내린 그런 책이더라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언론 개혁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창을 비춰지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까지 다 조명을 하고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에게 개혁의 과제를 질문했을 때 못할 답변이 있을까?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께 부탁드리는 바,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을 방송 이런데 대중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하고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홍사훈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제가 가끔 느끼는 거지만은 방송 기자들도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말을 일단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기자가 됐으니까. 근데 정청래 의원 참 말씀 잘하시네. 말만 잘해요. 네. 아니 비주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 다 주관적인 거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렇다 이거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쾌합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지난주에 의정부에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무려 111명이 축하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정청래는 뭐다 하는 거거든요. 정청래는 사이다가 제일 많았어요. 저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지 않았어요. 근데 권칠승 대변인이 정청래는 잘생겼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혼자 막 박수 쳤습니다. 기분 나빠요. 네. 시대에 발맞춰 가는 거지. 그 시대에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딸이 있어요. 근데 예. 그 딸이 5살, 6살 때 이분 만났어요. 예. 내장사를 걸었죠. 예,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까지 얘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분 이름을 정미남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허. 그 애에게 아저씨 이름은 정미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나중에 그 테레비를 보니까 정청래인 거야. 엄마 이름 개명했어? 그렇게 된 거죠. 네. 최민희 의원 따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원래 거짓 이름은 정보를 정미남이에요. 흘리신 것 같고요. 원래 이름은 정미남이에요. 저 근데 일단 우리 딸은 어렸을 때 얼굴 큰 남자를 좋아했어요. 네. 난 진짜 이름이 정미남이라는 줄 알았어. 아니 그 윤서거든요. 딸 이름이 윤서가 6살 7살 때 같이 이제 내장사를 걸어서 산책을 했는데 막 얘기했더니 아저씨 이름이 뭐야? 그래가지고 아저씨 이름은 잘 기억해도 정미남 아저씨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정미남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예. 마이크 주권 뺏기지 마시고. 예. 간략하게 제 책에서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신 걸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좀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게 나은 건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지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좀 판단해서 안에 계신 분들이 잘 판단해서 꼭 이기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책에서 다른 부분보다 그 언론 개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쓰신 분들 제가 많이 공감하고 또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좀 제가 박수 쳐드릴 부분도 많고 응원드릴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사회자님, 예. 찬스 한번 써주세요. 찬스? 여기 그런 거 없습니다. 저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도 늦게 오셨지만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스를 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추미애 장관 시키라고 네.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 찬스가 저한테 왔습니다. 명사회자입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오늘 전국 집중 촛불 행동 광장에 있다가 막 달려왔습니다. 눈발이 아주 추운데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주셨고 그만큼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로 이제 본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모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이 자리에 최민희와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 마음만 보태고요.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최민희가 없는 국회는 돌아가질 않아요. 최민희가 없는 국회는 도대체 행동도 없어요. 바른 생각도 없어요. 우왕좌왕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그 부재가 아주 대단히 크다. 특히 뉴스타파가 김건희 주가 조작을 20년 2월에 첫 보도를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파헤쳤어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뉴스타파 보도 직후에 여러분 고발사주 잘 아시죠? 그 고발사주로 윤석열, 김건희, 최원순, 한동훈이 피해자라고 고발시켜 달라고 김웅 의원한테 손준성이 보냈어요. 손준성 검사 이름이에요. 검사가 정치인이 된 김웅한테 보내고 그것이 그 다음 해 여름에 텔레그램 문자가 들통이 나가지고 1년 뒤에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20년 법무부 장관 재직 시 10월에 주가 조작을 수사하라 했는데 수사 진도가 안 나가요. 왜? 검찰총장 지휘 아래 있기 때문에 장관의 말을 듣지 않고 검찰총장 눈치를 보고 일선의 검사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검찰 아래에서 탈탈 털어도 안 나왔다 이렇게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명품 가방 수수로 들통나니까 네덜란드로 내뺐어요. 디올 매장 불 끄고 그 앞에 트럭으로 다 막고 했는데 천불난 민심을 불 끌 수 있을까요? 못 꺼요. 불 붙었습니다. 이제 난리 났어요. 뉴스타파 언론 탄압한다고 그 대표의 집까지 언론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어요. 뉴스타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론을 지켜야 되는 거죠? 홍사훈 KBS 기자님이 지금 KBS 기자가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그 꼴을 못 보겠다 더러워서 관뒀지만 언론 탄압으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켜야죠? 국민이, 민주 시민이. 그런데 최민희가 국회에 없기 때문에 정청래만 있으니까 정청래도 자기 얼굴 미남 자랑만 하고 도대체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최민희 이 책을 통해서 뭐 책 잘 썼다 그러는데 지금 책 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책만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언론개혁도 잘해요. 검찰개혁도 잘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네, 최민희를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부터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고 했는데 마이크를 드리면은요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책 내기만 하세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채널 많이 보는데 남자는 대공개 앵커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옳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여자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잠시 인사하고 마이크를 잠깐만 들어갈게요. 제가. 또 오셨으니까 눈발을 뚫고 그다음 안 올라가도 돼요. 예. 올라가면 일이 커져요.
일어서서 뒤를 보시고 마이크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 뜨거운 열기를 보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저번에 꼭 국회를 보내야 되겠다. 우리 박수 치고 끝냅시다. 이거 복습학습이 안 되네요. 지금은 책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입니다. 자, 이제 책을 쓰신 저자의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었는지 잠시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엉망진창이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고 그리고 저강도 공포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기자들 그리고 일상 속에 녹아있고 여론조사 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뭐 이런 분위기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려면 정치 세력이 개혁적이고 올바른 정치인들이 우뚝 서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우리 쪽에 이쪽 세력은 뭐 기득권도 없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뭐 막 해도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외에는 기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력은 늘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가야 되고 시민의 집단 지성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게 일부 민주당의 소리와는 달리 저는 점점 그 확신이 더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볼수록. 그리고 예를 들면 집단 지성을 때로는 옛날에 노사모 그리고 문패는 정체모를 모바일 세력이라고 비아냥당하고 그랬거든요. 저를요? 그렇죠. 노사모 핵심이었잖아요. 핵심은 아니고 저분 밑에서 일했습니다. 노사모의 궤두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시민의 집단 지성과 굳건하게 연대하고 가지 않으면 개혁적인 정치 세력에게는 길이 없다. 그래서 계속 이 길을 저는 걸어갈 거다. 제가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고 거기서 다시 희망을 본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들 저보고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싸움을. 그 다진 그 밭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믿습니다. 결코 언론이 얘기하듯이 끊임없이 이 개혁적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 분열을 통해서 거기서 무엇인가 싹 트는 분열의 독버섯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내년에 대한민국을 구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희망 여러분이다. 네. 이제 공통 질문은 다 끝이 났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나만 먼저 해야 돼. 네, 해주세요. 아니, 남의 집에 초대돼서 오셨으니까요. 예. 원래 집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국회의원 민주당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부 속사정 디테일이 있습니다.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180석 우리가 얻었을 때 첫 번째 뉴스 예전 초대 손님으로 가서 앵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80석 얻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길래 그건 원래 예고된 질문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0석 가지고 뭘 못하면 민심은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말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그때.
180석이 아니라 280석이라도 할 수 있는 280명이 있고 못하는 280명이 있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죠. 윤석열 이 무도한 검찰 정권. 그러려면 민주당의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교체해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고 실력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축구팀은 어디 나가서든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고위원 1년 넘게 하면서 그 속살을 더 잘 보게 됐어요. 아, 우리 당이 이래서 안 됐구나. 이재명 당대표를 제가 공사석에서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늘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향과 속도가 맞는 나의 첫 번째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당대회 끝나고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조중동 신문 스크랩 넣고 회의하지 말자. 이거 다 없애자. 오케이 받아들인 것이 이재명 대표였어요. 그래서 지금 조중동 신문 스크랩 치우고 우리 자유롭게 회의합니다. 거기에는 맨날 민주당 욕하는 거, 저주의 주술 이런 것만 보면 두렵고 기분 나쁘고 우리가 맨날 잘못하고 이런 것만 보입니다. 정권 교체에 정권을 잃은 정당, 야당이죠. 야당으로 변했죠. 그 야당이 1년 넘게 지금과 같은 민주당 지지율을 기록한 예가 없습니다. 정권을 뺏기면 20%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보다 앞선 지지율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원들 단톡방에 박스권 지지율에 갇혔다고 우리를 셀프 디스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싸웁니다. 윤석열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이재명과 싸울 생각을 해요. 그 무도한 검찰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데 감옥 가라고 거기에 도장 찍는 같은 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무려 40명이나.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그리고 욕은 하지 마세요. 네. 예, 다 들렸을 건데 욕은 하지 마세요. 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는요 국회의원이군 모든 걸 떠나서 인간이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똑똑히 보면서 아 내년 총선 잘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박찬대도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을 진짜 무겁게 합니다. 이 발맞추어 가지 않는 또 줄넘기를 할 때 단체 줄넘기를 할 때 한 명의 삐끗함이 얼마나 큰 전체 피해를 주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냥 포장된 아 저 사람도 괜찮겠지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내부에서는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이미지 좋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못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개혁을 계속 해왔고 또 개혁의 성과도 있는데 이만하면 됐지 왜 자꾸 우리 민주당에게 권리당원들은 개혁하라고 요구하는지 라면서 당원들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그 국회의원의 입모양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진보 개혁적으로 알려져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어제 개혁했다고 오늘 개혁을 멈추면 오늘 죽을 것이요. 오늘 개혁을 했다 하여 내일의 개혁 과제를 멈추면 내일 죽을 것이다. 자전거 페달은 계속 밟아야 앞으로 전진한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오늘의 개혁과제, 내일의 개혁과제, 모레의 개혁과제, 1년의 개혁과제, 밀려오는 파도처럼 개혁의 과제들은 계속 밀려온다. 나는 어제까지 개혁했으니까 오늘의 개혁은 안 해도 돼. 그러면 그것은 바로 대중적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돼 있다라고 제가 미안하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서 입을 닫더라고요. 이런 국회의원들은 저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평생 학습이라는 말처럼 평생 개혁하는 거예요. 매일 아니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그런 정신이 박힌 국회의원들로 구성원들이 구성돼야 어제 했으니까 나 오늘 그냥 앉아 있을래 이렇게 안주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적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가 제 눈으로 본 최민희는 어제 개혁했으니까 오늘의 개혁 과제는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제가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다 보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것은 용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그러나 틀린 것도 다른 것으로 미화시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틀린 것은 너가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이 구분이 있어야 돼요. 신상필벌이 있지 않으면 뭉뚱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결 사태 때 반드시 외상값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등도 중간이고 꼴찌도 중간이고 그러면은요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국회의원에게는 후원금을 보내주고 못한 국회의원들은 낙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 책 제목처럼 그래도 희망인 것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라서 저는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대표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대표님 그래도 희망입니다. 이 최민희 의원 책 제목 내일 내가 출판기념회에 갈 건데 그래도 역대 민주당 대표 지도부 사이에서 그래도 지금 지도부가 단결은 잘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대표님 바로 옆에 그래도 정청래가 있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대표님 바로 옆에서 자꾸 뭐라 그러고 막 코 찌르고 막 꼬집고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저도 좋게 생각해 주시고 그 옆자리에 있는 박찬대도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총선 지방선거 추미애 대표도 치러봤겠지만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민원과 온갖 퍼즐 맞추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대표한테 그랬어요. 나는 총선 때 대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늙어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도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냐. 우리가 그래도 똘똘 뭉쳐있지 않냐.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똘똘 뭉쳐있는 것은 지금 지도부가 멍청하지 않고 똘똘하기 때문에 똘똘 뭉쳐있다. 그 똘똘한 게 뭐냐. 당원과 민심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총선도 그런 방향으로 공천도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어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병립형, 연동형 다른 거 기준은 없습니다. 선거 제도는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게임에 나가야 되는데 나한테 불리한 게임의 룰을 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에 있어서의
승리이고요. 패배가 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과반에서 단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그래야 합니다. 국회마저 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리평이다 연동형이다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른 생각이니까 틀린 것이 아니에요. 병리평이 틀렸다 연동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가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통틀어서 저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저는 내년 총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기는 게 목표고 과반이 목표고 일당을 하는 게 목표고 국회를 내주지 않는 것이 목표고 그것이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항하는 어떤 것보다 높이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선거제도, 이기는 선거. 저는 그것만 주장할 것이고 말이 길어져서 이 정도로 생략하고 더 자세한 제 생각은 다음 주 다스베이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그만요. 누가 알면 정청래 출판 기념인 줄 알아. 네,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맥락은 이렇습니다. 월급쟁이 국회의원 뽑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정치인 손을 들어주라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물만 드시고 계시는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전광판이 꺼지면 프로가 없어질 수도 있는 우리 홍사원 기자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반장님을 활동하시면서 홍사원의 경제쇼를 진행하고 계시죠? 마이크를 쓰세요. 예. 흔히 말하는 가계경제, 민생경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버틸 수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우 정말 큰 사달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숫자를만 믿는다고 했잖아요. 예. 숫자들은 전부 다 너무나 위험한 숫자들로 지금 다 가르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탄나고 있는 민생경제 원인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뭘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쉽게 얘기해 주세요. 뭐를 하면 되지? 여러분은 일단 안 쓰시면 돼요. 저는 정치가 경제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은 잡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정부는 물론 제가 지금 여기 많은 정치인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약간은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언론 때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KBS 기자였다는 그 때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솔직히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정부가 너무나 경제를 갖다가 나중에 산수갑산을 갈지언정 발목을 잡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어떻게 나중에 감당을 하려고 하지 제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더더군다나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모르지 않을지언데 왜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어느 누구 하나도 옆에서 조언을 못하고 왜 이렇게 그냥 갈까. 그래서 한국 경제가 내년에 매우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KBS로 거쳐서 현재도 언론 분야에서 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언론 개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언론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작년 김건희 씨 기자회견 때라고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 그게 우리 기자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간단하게 제가 제 생각이 다 옳은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제 생각을 말하자면은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판검사, 의사,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공무원들 다 좋은 일자리들을 어느 순간 이른바 그 좋은 일자리들을 이른바 그 파라군 키드들 어쩌다 재수 좋게 돈 많은 부모 만나서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비싼 학원 다닐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간
뭐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은 많은 파라군 키드들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들을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BS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마저도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언론사마저도 이 파라군 키드들이 뭐 제가 자꾸 파라군 키드리라고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상징적인 말이니까 KBS만 해도 그런 고등학교를 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 그 이상한 그 특목고리 무슨 외고 이런 데 있잖아요. 다 그 친구들이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물론 좋은 재원입니다. 기자질 하는데 영어 단어 하나 아는 게 그렇게 필요할까? 그거보다는 더 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KBS도 마찬가지고 언론사 입사 저는 뭐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좀 전투의식, 헝그리 정신 뭐 이런 말하면 맨날 꼰대라고 하지만은 자연스럽게 그런 게 없어진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아 그래 궁금하게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밖에서의 언론 개혁도 중요하지만은 내부에서 진짜 기자 한 명을 키우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구는 저한테 많이 그런 말 합니다. 너는 안에서 싸워야지 왜 그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렸느냐. 뭐 저 그 비난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KBS에서 KBS 사장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른 공명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런 사회에 대한 KBS 기자나 이 PD나 언론인들을 뽑는데 왜 전형이 삼성전자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 그래서 무슨 진짜 언론인들을 양성해낼 수 있겠느냐. 굳이 서울대 나오지 않은 애들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영어 단어 하나 더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 언론 개혁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언론인들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물론 그 부분을 제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정글로 뛰어나오는 거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만들어줘야만이 이 사회가 우리 사는 이 지랄 같은 세상은 정말 이미 틀렸지만은 아들내미 딸내미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이 거의 8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홍 기자님 보시기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시대 정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를 앞두고 시대 정신이요? 예. 그런 거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했었고 진보 보수를 저는 그렇게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건 당연히 있죠. 사람이니까. 물론 언론사에서 늘상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이겁니다. 지금 질문하고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영 언론사에서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이른바 기계적인 중립.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말했고 B는 저렇게 말했다. 그걸 갖다가 물리적으로나 정성적으로나 똑같이 배분해서 보도하는 게 공영방송의 언론의 그 가장 가치적인 중립 기준이 되는 척도가 되는 거다. 제 생각은요. 진짜 언론은 A가 이렇게 말했고 B가 저렇게 말했으면은 A와 B가 말한 걸 갖다가 취재해봐서 누가 옳은 건지를 갖다가 말해주는 게 그런 걸 훈련받는 게 저희 기자들이잖아요. 그게 진짜 공영방송의 언론인이지. A가 이렇게 말했고 B가 저렇게 말했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언론인들이 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년 선거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 선거 잘못되면 일단 저도 빵에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치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여튼 저는 제가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제가 해야 될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홍사훈 기자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유튜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전광판에 불이 나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길,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3시에 시작을 해서 벌써 2시간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책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희망 어떤 것입니까? 그 역사가 직진하지 않습니다. 나선형으로 발전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 나선형의 흔히 역사에서 반동의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의 어둠에서 다시 터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4월이 아마 그 턴에서 조금 직진하는 그 언저리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년의 시대 정신 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 분노한 마음은 표로서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작동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민생이 될 것 같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언론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은 민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이 민생이라고 주장합니다. 순방이 민생이라던데요. 순방만 나가면 나라가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다면 부자 감세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 감세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데요. 강미정 씨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되겠습니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면.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하면. 그래서 저는 개혁이 민생이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서민 생활이 살기 좋아진다. 이거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투표하는 유권자가 희망을 만드는 거다. 네, 오늘 좀 함께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꼭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왕 책을 냈으면 많이 팔아야죠. 많은 분들이 읽고 공감하고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누구세요? 그냥 지역에 칠하신 분입니다. 아 예. 근데 막 올라오는구나 그냥. 남양주의 조안면 정약용 생가가 있는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기도 힘든 건데 진짜 많이 기억하네요 제가. 네.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시대 정신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 아 그게 그거예요? 그럼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자, 오늘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신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KBS 전 기자시죠 홍사훈 기자님, 그리고 오늘의 저자 최민희. 저 사회자님, 예. 아까 찬스는 안 받아줬는데 지금 하려고 했어요. 긴급 제안. 예. 저 한마디는 꼭 하고 가야 되겠어요. 최민희 삼행시. 아 올드에. 자, 올드. 올드에 아주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하나 둘 셋. 최고입니다. 민심을 압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아, 최민희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김현 전 방통위 위원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국민배우 문성근,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신 모든 우리를 위해서 박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크 콘서트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잠시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구님, 따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 일로 오셔요.